난향야화에 방문해주신 마님과 선비님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그럼 오늘 들려드릴 재미난 이야기 들어보실 준비가 되셨는지요? 하면 지금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옛날 옛적, 머나먼 그 옛날의 조선시대, 깊은 골짜기의 수동골에는 남편을 먼저 보내고 홀로 지내는 과부 강씨가 살고 있었습니다. 혼인한 지 2년이 되던 해에 고을에 들이닥친 큰 물벼락으로 술독에 빠져 허송세월을 보내는 것이 일과이던 무기력한 남편을 여의고 말았지요. 그 뒤로도 크고 작은 천재지변과 난리통을 모두 겪었음에도 건재하게 목숨을 유지한 덕분에 고을 사람들은 그녀를 두고 신령님이 극진히 보살피는 자라 여겨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어이구 참네. 그저 세상이 흐르는 대로 억척같이 버텨낸 것뿐인데 이거 어쩌다 보니 명줄 하나 길게 잡고 버틴 덕으로 이리 반무당 같은 대접을 받고 있다니 말이야. 신령님이 보살피는 여편네라니 참으로 허황되기 짝이 없지만 그럼에도 그 소문 덕택에 편히 지내는 것도 사실이니 굳이 바로잡을 필요야 있겠는가? 강씨 역시도 자신에 대한 이러한 풍문이 초가삼간을 두고 여인 홀로 지내야 하는 삶에서 쏠쏠한 편리를 가져다 주었기에 그것을 부정하지 않고 즐기곤 하였어요. 다른 집 과부들은 혼자 지내다 보면 별별 남정네들이 업신여겨 흉한 꼴들을 보며 세간살이 도둑까지 맞는다던데 남편은 일찍 갔어도 다른 팔자는 그리 나쁘지만은 않나 보네 그려? 외로이 지내는 혼자살이 신세에도 좋은 점은 있다며 강씨는 씁쓸하게 웃고는 하루를 맞이할 준비를 서둘렀습니다. 이런 강씨에게는 특출난 재주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을 사람들에게 송사가 발생하면 기가 막히게 시시비비를 가려주는 재주였습니다. 사실 수동골의 부임한 종사품 군수인 사또는 재물을 밝히고 백성의 고혈을 짜내기로 자자하여 돈이 될 만한 것을 내어놓는 자에게만 유리한 판결을 내리는 악덕원님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고을 사람들은 실랑이를 벌일 만한 일이 생기는 즉시 사또 대신 이 강씨에게 찾아와 자신들의 송사를 해결보곤 하였지요. 웃기는 이야기일 수는 있겠으나 평균 수명이 짧던 시대에 몇 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기고도 생채기 하나 없이 튼튼했던 강씨를 향한 신뢰가 강씨를 더욱 특별한 존재로 여기게 만들어 누가 따로 시키지 않아도 고을의 터줏대감 역할을 떠맡게 된 연유도 있는 것이었습니다. 강씨가 송사를 해결하고 나면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생필품이나 먹거리 등을 강씨에게 전달하며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덕분에 억울하게 떼일 뻔한 돈을 무사히 받았네. 참말로 고맙구먼, 강씨. 역시 신령님의 비호를 받는 사람이 똑 부러지게 정리해주니 다른 치들도 가타부타 말을 얹지 못하는 것이 고을 사또보다도 훨씬 낫구만 그래. 이거 고마워서 어쩌지. 내 달리 줄 것도 없고 말일세. 이 양반들이 또 그런 소리를 하신다. 신령님의 비오고 모시고 그런 낯간지러운 소리 하지 마시라니까 그러신 애들. 정 그리 고마우시면 얌전히 달아두셨다가 나 먹을 쌀 한 톨 없을 때 나와서 시주나 하고 가시오. 그걸로 족하니 고마워할 필요 없구만요. 이렇듯 마음 씀씀이와 배포 또한 무산애들 못지않게 호탕했던 강씨를 오랜 기간 남모르게 짝사랑해온 이가 있었으니 그는 수동골에서 사냥을 업으로 삼고 있는 사냥꾼 여씨였습니다. 이 여씨는 강씨가 남편을 떠나보낸 그 해부터 외지에서 지내던 자신의 홀아버지와 함께 고을로 들어와 살게 된 새로운 정착민이었어요. 그리하여 처음에는 강씨에 대한 존재를 제대로 몰랐지만 그것을 뼈저리게 알게 되는 계기가 있었지요. 여씨의 아버지인 홍만은 수동골에 정착 후 저작거리에서 약재상을 운영하던 자였어요. 이 홍만의 약재상과는 길을 사이에 두고 방가가 운영하는 약재상이 마주보고 있었답니다. 홍만의 약재상이 더욱 크고
구비해둔 약재도 많았으며 또한 그 가격에 있어서도 나름대로의 경쟁력이 있었지요. 헌데 텃세도 없는 동네였음에도 희한하게도 사람들은 방간의 약재상만을 뻔질나게 가는 것이었습니다. 어허이, 이런 제액이 저놈의 방간의 약재상엔 문지방이 다를 정도로 손님들이 드나드는데 우리 약재상엔 어찌하여 파리만 날리는 게야? 이 알 수 없는 현상에 홍마는 부글부글 끓는 속을 달래며 불평을 뱉어내고 있었어요. 한참이나 가게를 지키고 섰어도 개미 새끼 한 마리 보이지가 않자 결국 폭발해버린 홍마는 시동에게 가게를 맡겨놓고 슬그머니 자리를 비웠습니다. 주막으로 넘어가 쓰린 속이나 달래러 탁배기 한 사발을 찾을 참이었지요. 바로 그때 장터에서 이것저것 장을 보고 돌아오던 강 씨와 마주친 것입니다. 어머, 일전에 새로 이사 오신 약재상 어르신 아니셔요. 헌데 언짢음이 그득히 얼굴에 달라붙으셨구먼요. 그려, 강씨 아니신가? 장을 보고 오는 겐가 보이? 예, 혼자 사는 과분의 살림인데도 이것저것 손이 많이 듭디다요. 그러나 저러나 어르신, 무슨 걱정이라도 있으십니까? 새로 정착해온 자신을 배척하는 낌새도 없이 살갑게 구는 강 씨가 은근히 고마웠던 홍마는 그 우거지상을 살짝 풀면서 하소연하듯 말을 던졌지요. 나원, 이 우라질 놈들이 내가 새로 정착한 정착민이라고 무시를 하는 건지 뭔지 어쩌자고 저놈의 방간의 약재상에서만 약들을 사가는 겐지 모르겠다는 말이지. 아무리 보아도 우리 집 약이 더 상등품에 약재값도 방간에보다 저렴한데 말이여. 아, 오늘도 파리만 날리셨답니까? 그려, 게다가 나를 더욱 심기불편하게 하는 건 약재를 사려는 객손들뿐만 아니고 약재를 가져와 내게 파는 약초꾼들마저도 저놈의 방간에만 가서 약재를 판다는 말이여. 방간에에서 가격을 후하게 쳐주는 것도 아니란데 말이지. 홍마는 수시로 방간의 약재상이 약재를 사고 파는 값을 알아내어 언제나 방간에보다 후한 가격을 쳐주는데도 약초꾼이나 한의원들 역시도 모두 방간에로만 몰리는 것이었어요. 그러자 묵묵히 이야기를 듣고 있던 강 씨가 슬그머니 눈웃음을 지으며 대꾸했지요. 어르신, 어디 그 이유를 내게 한번 구해 보시겠어요? 어쩐지 저는 그 이유를 알 것도 같아서 그럽니다. 강 씨가 툭 하고 던지는 소리에 홍마는 눈이 휘둥그레져서는 반문했어요. 아니, 그게 무엇이래? 혹시 내 말투가 친절하지 않아서? 아니지. 말투가 친절하지 않은 건 저짝의 방간놈도 일가견이 있단 말이야. 아니면 혹여나 저 방간놈이 약초꾼들한테 뒤로 술 대접을 돌리는가? 어르신, 그런 것이 아니랍니다. 자고로 이 흥정과 말싸움에는 고유의 기술이라는 것이 있는 법이 아니겠어요? 흥정과 말싸움 기술, 대관절 그것이 무엇이라는 말이여? 뭐든 좀 아는 것이 있으면 제발 나 좀 살려줘봐. 안 그래도 사냥꾼인 우리 아들놈도 이 고을로 정착하고 나서 초행의 산을 타며 사냥을 하느라 죽만 쓰고 있는데 이러다가 우리 집안이 아주 쫄쫄 굶어 죽게 생겼단 말이야. 홍만이 통사정을 하며 강 씨의 손을 덥석 잡아 끌자 이야기가 길어질 것을 감지한 강 씨가 홍만을 데리고 약재상으로 도로 들어갔지요. 자, 어르신, 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셔요. 제가 모르긴 모르지만 이 약재상이란 것이 어르신과 객손 간의 말싸움이 끊을 날이 없는 곳 아니겠어요? 약재를 팔러 온 약초꾼들과는 약초가 덜 말랐네, 우짜란 거네, 속이 골았네 하면서 가격을 흥정하고 또한 약재를 사러 온 한의원과는 참말로 좋은 약초를 볼 줄도 모르네, 약재 값을 심하게 후려치네 하며 멱살잡이까지 가는 곳 아니냐는 말입니다. 그야 그렇지. 아니 그런데 그런 흥정 싸움은 저놈의 방간에도 똑같이 한다는 말이야. 그것이 어디 우리네 약재상만 하는 짓인가? 그러자 강 씨가 두 약재상의 싸움 행태를 예로 들며 설명을 이어갔지요. 바로 그거랍니다, 어르신. 자, 보셔요? 언젠가 제가 지나가면서 본 건데
저짝 방간의 집에서 말싸움이 붙으면 어떻습니까? 에라이 이놈의 들어온 가게 내 다시 오나 봐라 하면서 약초꾼이 고함치면 방간은 오냐 오던지 말던지 그놈의 개똥이나 밟고 확 넘어져서 코피나 나거라 하면서 받아치지요. 헌데도 그들은 보름도 못 가서는 함께 웃으며 주막을 찾아가 탁배기를 나누지요. 얼씨구 내가 미쳤지. 방간 이놈의 가게에 또 가서 약초를 팔게 하면서 약초꾼이 웃고 흥! 이놈의 망할 놈이 그래도 개똥은 안 밟았나 보구나. 냄새는 성한 것을 보니 하면서 방가도 웃고 그러면서 술잔을 부딪히고는 하하호호 하지를 않겠어요? 가만히 듣고 있던 홍만이 고개를 끄덕이자 강 씨는 살쭉 웃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허나 어르신은 어떻습니까? 어르신네로 들른 약초꾼과 말싸움이 날 때면 어르신은 그러시잖아요. 약초꾼, 니놈이 그리도 악질의 돈만 밝히니 니놈의 오대 독자가 아직도 걸음을 못 대고 앉은 뱅이지 하며 악담을 퍼붓고 또 한 의원과 말싸움이 났을 때는 에라이, 니놈이 무슨 병을 고치는 의원 나부랭이란 말이요? 제 옆편네도 황천을 보낸 돌팔이가 어디서 의원이랍시고 유세를 떨어? 하며 악다구니를 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답니다. 아니 그야 서로 흥정을 하다 보면 말싸움이 붙을 수도 있고 게다가 말싸움이야 늘 방가도 하는 것이고 방가네랑은 싸워도 화해가 되지만 바로 어르신과는 싸우고 나면 평생 원수가 되는 거예요. 어르신께서는 건드려선 안 되는 부분을 건드려서 긁어놓으니 치료가 되지를 않지요. 허니 2번 다시 어르신네 가게로는 쳐다도 보지 않는 것이고요. 그 말을 들은 홍만은 꿀먹은 벙어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어느새 자리에서 일어나 집으로 돌아갈 채비를 하며 강 씨가 은은한 미소와 함께 마지막 한마디를 남겼지요. 어르신, 제 아무리 흥정 도중에 화가 치밀어도 상대방의 가장 아픈 곳은 찌르지 않는 것이 기술이어요. 그 절묘한 선을 잘 타는 것이 바로 방간의 기술이고요. 자, 이만하면 저는 거진 모든 것을 알려드린 것 같으니 나중에 저 약재나 사러 가면 값이나 후하게 깎아주셔요. 강 씨가 손을 흔들며 가벼운 발걸음으로 약재상을 빠져나갔고 홍만은 그런 강 씨의 뒷모습을 한참이나 바라보고는 이내 굳게 결심을 했지요. 그 이후 다음 날부터 강 씨의 조언을 받아들인 홍만은 절대 상대방의 치부를 뒤집는 말버릇을 사용하지 않게 되었고 또한 기분 좋은 덕담과 더불어 항시 고운 말만 쓰려 노력하였어요. 그것이 하루, 이틀 쌓이고 쌓여 오랜 오해와 묵은 감정까지 씻겨내려가니 어느새 홍만네 약재상도 사람이 붐비게 되었답니다. 이 일을 계기로 홍만은 자신의 아들인 사냥꾼 여씨에게 강 씨에 대한 이야기를 늘어놓으며 그 칭찬을 입이 마르고 닳도록 해댄 것이었어요. 며느리를 얻으려면 자고로 그런 며느리를 얻어야 하는 법이여. 어찌나 똑부러지던지 내 그날 강씨 그 안악을 만나지 못했으면 아직도 날아다니는 파리들 마리스나 셈이여 졸졸 굶고 있을 뻔했지 뭐냐. 아들아, 너도 기회가 되면 그 강씨나 한번 만나봐라. 내 듣자 하니 아주 수동골에서 제법 유명 인사인 안악내더라 이 말씀이야. 좀 채 사람을 칭찬하는 법이 없던 무뚝뚝한 자신의 아버지가 어쩜 그리도 신이 나서 칭찬을 늘어놓던지 그것이 너무 신기하여 그때부터 여씨는 과부 강 씨와 안면을 트게 되었답니다. 가벼운 인사와 안부 정도를 나누며 살기를 몇 달. 도대체가 강 씨, 이 여인은 어찌나 호쾌한 성미로 여씨를 울고 웃기던지 그만 강 씨의 발랄하면서도 엉뚱한 매력에 풍덩 빠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간 아버지인 홍만에게 제발 장가 좀 가라며 윽박에 가까운 잔소리를 들어왔음에도 그저 먹고 살기 급급하다는 핑계를 대며 피한 것이 몇 년이던가요. 자신에게 들어오는 혼사담도 거절하기를 몇 해째였다 보니 어느덧 나이는 훌쩍 들어버렸고 젊은 시절의 날렵함도 많이 잃고 말았지요. 사냥철이 되면 산과 들을 종일 돌아다니며 사냥감을 쫓고 달려 활을 쏘아댄 탓에
좀채 몸에 살이 오르지 않아 호리호리하게 마른 체형에다 덥수룩하게 자란 수염을 하고 있으니 그는 어쩐지 강 씨 앞에 똑바로 설 자신감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어이구, 강 씨는 오늘도 그녀를 찾아온 사람들 틈에 끼어서 저 귀한 웃음을 보이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구먼. 언제 보아도 강 씨의 저 여인의 미소 짓는 얼굴은 참으로 곱구만. 그래. 내 지금보다 조금만 더 내세울 것이 있는 사내였다면 당장 그녀에게 이 깊은 마음을 전해볼 터인데, 행여나 그녀에 대한 내 연심을 살짝 내비치기라도 했다가 자신의 처지가 과부라 가볍고 어쭙지 않게 함부로 보는 것이냐며 화를 낼까봐 두렵구먼. 행색 남루한 사냥쟁이를 좋아해 줄 리가 없겠지. 저 여인을 향하는 내 연심이 해가 지나도 꺼지지 않으니 참으로 애틋하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씨가 품은 강 씨에 대한 연심만은 변함없이 한결같았답니다. 여씨는 먼 발치에서 고을 사람들과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는 강 씨를 그윽한 눈길로 바라보다 발길을 돌렸습니다. 아마 그때는 몰랐겠지요. 여씨에게 인생 절호의 사건이 찾아오게 될 줄은 말이지요. 그런 나날이 계속되던 어느 날, 아침부터 강 씨의 집 앞을 당도한 두 사내가 있었습니다. 여보게, 강 씨 집에 있는가? 강 씨가 마당으로 나와 보니 사냥꾼 여씨와 박물 장수 오씨가 금방이라도 멱살잡이를 할 기세로 씩씩거리며 강 씨를 기다리고 서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이 여씨는 자신과 다투던 오씨를 노려보다 말고 강 씨와 눈이 마주치자 얼굴을 붉히며 콩닥거리는 가슴을 진정시켰습니다. 그런 사실은 알 턱이 없는 강 씨는 두 사람에게 서려 있는 분위기를 훑으며 그들의 용건을 추이하고 있었습니다. 아침 대햇바람부터들 아주 씩씩, 그러다 뒷목이라도 잡고 쓰러지시겠소들. 표정들을 보아하니 또 송사를 가려달라는 게로구만요. 그래, 어디 그 사연들이나 들어봅시다. 강 씨가 웃으며 말하자 두 사람은 기다렸다는 듯 억울하다는 목소리로 자신들의 이야기를 시작하였지요. 사연은 이러했습니다. 사냥의 계절을 맞아 사냥꾼 여씨가 황금빛이 도는 큼지막한 여우를 발견하고 재빨리 뒤를 밟았습니다. 그놈 아주 토실토실한 것이 모피값이 솔찬히 나오겠구나. 짭짤한 돈벌이에 신이 난 여씨는 여우와의 거리가 좁혀지자마자 힘껏 활시위를 당겼습니다. 공기를 가르며 힘차게 날아간 화살은 아쉽게도 여우의 뒷다리를 스쳐 생채기만 내고는 빗나가 버렸어요. 일격에 승부를 내지 못하며 자극을 받은 여우가 더욱 빠르게 도망치기에 여씨의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이런, 화살에 당한 자국이 많아지면 모피 가격이 떨어질 테니 한 발을 더 쏘기도 고민이로구나. 그 사이 여우가 혀를 흘리며 달아났고 여씨는 여우를 놓칠세라 부지런히 쫓았습니다. 긴 추격전 끝에 여씨는 여우를 거의 따라잡았고 기력이 쇠한 여우는 수동골 산자락까지 기어내려왔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어디선가 큼지막한 개 한 마리가 불이 나게 달려와 여씨가 추격하던 여우의 목을 콱 물고는 손쓸 틈도 없이 동네로 달려가 버리는 것이 아니겠어요? 여우 쫓던 사냥꾼 지붕만 쳐다본 꼴이었지요. 아니, 이런 경을 칠 개가 있나? 네 집 밥을 먹는 개길래 저런 개 같은 행동을 서슴지 않고. 어처구니가 없어진 여씨는 바닥에 떨어진 여우의 흔적을 따라가며 괘씸한 도둑견을 따라 동네로 들어갔습니다. 갖은 고생을 하며 제 손 안에 들어오기 일보 직전인 사냥감을 사람도 아닌 개에게 두 눈 뜨고 빼앗길 수는 없는 노릇이었지요. 여씨가 부랴부랴 흔적을 쫓고 보니 혈의 흔적은 박물 장수 오씨의 집 문 앞에서 끊겨 있었습니다. 대문과 집주인을 확인한 사냥꾼의 표정이 심상찮게 변했습니다. 박물 장수 오씨, 그는 이 고을에서 유명한 생떼쟁이로 오씨와 한 번도 싸워보지 않은 이가 없었고 또한 그 탐욕과 음험함이 매우 지나쳐
깊이 되던 1순위의 인물이었으니까요. 사냥꾼이 혀를 차며 상당히 귀찮아지겠노라 여기고 있던 그때 안에서 오 씨의 목소리가 들려왔지요. 어이구, 이게 웬 횡재수야 그래? 어디서 이런 튼실한 여우를 다 물어왔누? 누렁아, 아주 잘했다. 잘했어. 집안에서 들려오는 오 씨의 들뜬 목소리가 여우를 서리해 도망친 개의 주인이 오 씨였음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었지요. 더 이상 지체할 필요도 없다. 여긴 사냥꾼 여씨는 당장 오 씨네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실례아오만 주인장, 잠깐 나 좀 봅시다. 으잉? 뭐요? 이슈? 바로 그 여우를 쫓던 사냥꾼이 올시다. 단호한 여씨의 말에 오 씨가 눈썹을 꿈틀거리며 말했습니다. 사냥꾼? 사냥꾼이 산중에서 사냥을 해야지. 우리 집엔 무슨 용무요? 자, 불필요한 일로 길게 말할 필요도 없고 또한 피차가 꽁지가 빠지게 바쁜 사람들이니 내 애둘러 말하는 것 없이 단도직입으로 이야기하겠소이다. 방금 당신네 개가 물고 들어온 그 여우, 내가 잡은 사냥감이니 내게 돌려주시오. 마치 그 말을 기다리기라도 했다는 듯이 박물 장수 오 씨의 강자가 시원하게 터져 나옵니다. 뭐? 당신이 잡은 여우라고? 허이, 이 날강도를 좀 보시게? 아니, 여보시오. 이 여우가 어찌하여 당신 여우요? 당신이 집에서 사육하는 여우라도 우리 개가 물고 왔다, 이 말이오? 워낙에 악명이 자자한 양반이었으니 코락코락 자신의 여우를 내놓지 않을 것은 예상하였지만 시시비비의 초입부터 매콤하게 늘어놓는 오 씨의 억지에 사냥꾼 여씨는 적잖은 피로를 느꼈습니다. 오 씨는 고집불통에 억지를 놓는 방식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진상을 떠는 습관이 몸에 배어있는 자로 그와 실갱이를 벌이다 의가상에 절교한 사람들만 고을해 10명이 넘을 지경이었지요.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여씨가 뻗치는 성질을 애써 다스리고 심호흡을 하며 입을 열었지요. 자, 냉정하게 내 그 여우가 내가 잡은 사냥감이라는 증거를 들려드리겠소. 그 여우의 몸을 살펴보면 뒷다리에 살을 맞은 흔적이 있을게요. 그것이 바로 내가 직접 쏜 화살을 스쳐 맞은 생채기인 것이오. 지휘를 한 번 더 당겨 도망가는 여우를 그 자리에서 절명낼 수도 있었으나 일격에 끝내지 못하고 화살의 관통 자국이 많아지면 모피의 가격이 반절 이상 깎여나갈 테니 어쩔 수 없이 줄곧 추격을 하였던 게지. 그리하여 절뚝거리며 도망치는 녀석을 어림잡아 반나절 넘게 추격해온 것이오. 막 붙잡으려던 찰나 당신 내 개가 보기 좋게 끼어든 것이니 억지 그만 놓고 돌려주시오. 아니, 그러니까 마지막에 잡은 놈이 임자 아니오? 어째 산에 사는 짐승 모두가 당신의 소유인 것처럼 말하는구먼? 억울하면 우리 집으로 들어오기 전에 잡지 그랬소? 차분하게 요목조목 설득하는 여씨의 태도에도 오 씨가 빈정대는 목소리로 말하자 꾹 참고 있던 여씨의 성질머리가 폭발하기 시작했지요. 지금 나하고 농이나 나누자는 거요? 좋은 말로 할 때 내 여우를 내놓으시오. 아니 근데 이 양반이 여차했다가는 한 대 치겄소? 나 양반 아니오시다. 서로가 물러섬 없이 언성이 높아지자 유치한 말싸움이 이어졌습니다. 동네가 떠나가라 멱살잡이를 한 끝에 도저히 결판이 나지 않는 승강이를 벌이다 결국 과부 강씨 앞까지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 서게 된 것이었습니다. 자초지종의 사정 청취가 끝난 강씨가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다 큰 사내끼리 그래. 겨우 그 문제로 이놈 저놈 고함을 지르며 승강이를 벌였다는 거로구먼요. 참으로 개탄할 노릇이란 말이여. 어째 그리 사내들은 나이를 잡숫고도 서당을 드나드는 학동들 마냥 유치하게 노는 것인지 원. 나는 정당히 내가 사냥한 여우를 원했을 뿐 아니겠나? 얼씨구, 정당하긴 개뿔이 정당해? 마지막 절명을 놓은 것은 우리 집 개야. 그러니 개의 주인인 내게 소유권이 있는 게지. 어휴, 둘 다 조용히 하셔요. 어찌되었든 두 사람끼리 결단이 나지 않고 이야기가 맴도니 내게 찾아온 것이겠지요.
물론 내가 무슨 포도청에 높으신 나리들 마냥 대단한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쪽으로 시시비비를 가려드리는 일에는 아주 일가견이 있다는 거 아니겠소. 그러니 내 이번 참에 확실하게 정리해드리리다. 강 씨의 일갈에 두 사내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이윽고 강 씨는 사냥꾼을 향해 말했어요. 자, 그러면 우선 각자가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셈해보기 위해 이 여우를 하나의 사냥감으로 보기보다는 세분화시켜 나누어야겠으니 모피부터 불리토록 해야겠어요. 여씨가 사냥꾼이니 그것은 식은 죽 먹기겠지요? 부탁을 좀 드려도 되겠어요? 강 씨의 말에 여씨가 능숙한 솜씨로 여우의 모피를 분리하였고 분리된 가죽을 가리키며 강 씨가 차갑게 식은 목소리로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자고로 일이란 일어난 순서에 따라 그 절차가 정해지는 법 아니겠어요? 허니 순서대로 차근차근 몫을 나누며 셈해본다면 간단하지요. 가장 먼저 저 여우와 만난 사람인 여씨는 바로 이 여우의 모피가 목적인 것이었지요. 물론 그렇다네. 그렇기에 모피 가격이 떨어질 것을 우려하여 화살도 더 쏘지 않고 쫓아갔던 게지. 그렇다면 강 씨는 여우 모피를 여씨에게 건네주고 나서 다시 판결을 이어갔습니다. 자, 그 다음 순서로 여우를 만난 견 선생. 헌데 우리 견 선생의 이름은 어찌 되오? 아, 누렁이? 그래 알겠소. 자, 우리 누렁이는 물론 이 여우의 고기를 원하여 물어간 것이겠지요? 누렁이는 강 씨의 말을 알아듣기라도 했다는 듯 크게 짖으며 대꾸했어요. 그것을 본 강 씨는 빙긋이 웃으며 오 씨를 따라와 혀를 내밀며 헥헥대는 누렁이에게 여우의 고기를 던져주었습니다. 누렁이는 고기를 받아들고는 꼬리를 마구 흔들며 으슥한 곳으로 사라졌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남은 것은 우리 박물장수 오 씨의 몫이겠지요? 그래, 내 아주 오래 기다리고 있었다 이거야. 자, 어디 한번 말해보시오. 나의 몫은 어디에 있어? 기대에 부푼 오 씨의 얼굴을 바라본 강 씨가 재미있다는 듯 근엄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이것으로 끝이오. 일의 순서를 따져보니 더 이상 남는 것이 없는데 당신은 애당초 이 일련의 일에 끼어들 깜냥도 자격도 없는 사람이었구려. 계산은 이것으로 모두 종료되었으니 나머지는 알아서들 하셔요. 승복할 수 없다면 관아를 찾아가든 하셔야 하는데 아마도 우리 관아의 사또께서는 이런 귀찮고 돈 안 되는 송사에는 관심도 없을 뿐더러 자기 시간을 뺏은 자에게는 꽤나 고약한 처벌을 내린다지요. 오 씨는 졸지에 종료된 상황 앞에서 얼굴을 찌푸리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괘씸한 감히 나를 이리 망신을 주었겠다? 이봐 강씨, 내 이번 일 결코 그냥 좌시하지는 않을 것이요. 투덜투덜 역정을 내며 돌아가는 오 씨를 보며 사냥꾼 여씨가 말했습니다. 이거 그야말로 명판결이었네 그래. 내 말은 귓등으로도 안 듣던 놈이 신령님 보호하신 우리 강씨 말은 철석같이 듣는구먼. 이거 참으로 고마워서 어쩌면 좋은가? 여씨는 오 씨와의 불쾌한 말다툼에 상했던 기분이 한꺼번에 씻겨 내려가는 느낌이었지요. 게다가 남모르게 흠모하던 강 씨와 이리 가까이서 대화할 기회가 생긴 것도 좋았어요. 강 씨가 손사래를 치며 말을 이었습니다. 무엇을 바라고 행한 일이 아닌 것을 여씨도 잘 알고 있잖소. 나는 그저 시비곡직의 마음으로 일의사리를 바르게 분별한 것뿐이외다. 강 씨의 겸양에도 사냥꾼 여씨는 좀처럼 자리를 뜨지 못했어요. 그는 멋쩍게 웃는 얼굴로 여우의 모피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놈을 장에 내다 팔아 값을 받아오면 내 뭐라도 하나 보답품을 마련해오리다. 여씨는 수줍게 웃으며 꾸벅 인사를 건네고 가벼운 마음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이내 사냥터 쪽을 향해 발걸음을 돌린 여씨를 바라보며 강 씨는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이었지요. 하루의 피곤을 씻어내기 위해 강 씨가 목욕물을 받아놓고
머리를 손질하며 옷고름을 풀고 있는데 목간통 뒤쪽으로 낯선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소리야? 거기 누구시오? 섬뜩해진 강 씨가 고함을 지르려는 찰나 두툼한 손이 거칠게 그녀의 하관을 봉했습니다. 그, 서늘한 살기가 등 뒤로 느껴지는 것으로 보건대 필시 좋은 감정으로 방문한 덱소는 아닌 듯 했지요. 낮에는 내게 그런 창피를 주셨겠다. 목소리의 주인공은 바로 아까 전 여우의 문제로 다툼을 벌였던 박물장수 오 씨였습니다. 그는 여우를 빼앗긴 일에 대한 앙심을 품고 몰래 밤이슬을 밟아 강 씨의 집에 행차했던 것입니다. 내게 망신을 먹여주었으니 나도 댁에게 그에 합당한 망신을 주어야 셈이 맞지 않겠냐. 이 말이지? 이거 놓지 못하겠어? 겨우 그만한 일로 이 야밤에 과분의 담벼락을 넘어 이런 파렴치를 저지르다니. 당신이 그러고도 사네요? 그 잘나신 혀가 언제까지 기름칠을 한 마냥 그리 굴러가는지 어디 한번 지켜보자고. 오 씨는 강 씨를 방 안으로 데려갈 속셈으로 그녀를 붙들어 잡고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강 씨가 격렬히 저항하며 있는 힘껏 소리를 지르려던 참이었어요. 등 뒤로 오 씨의 외마디 비명이 들리며 오 씨가 바닥에 나뒹구는 것이 아니겠어요? 놀란 강 씨가 몸을 돌리니 마당에는 사냥꾼 여 씨가 씩씩거리는 콧김을 뿜으며 서 있었습니다. 이 천하에 빌어먹을 작자가 있나? 남의 여우를 가지고 강자를 놓을 때부터 내 이놈의 인간됨을 알아본 바였다. 못난 놈은 하나만 하는 법이 없지. 이놈아, 오늘이 내 제삿날인 줄이나 알거라. 여 씨는 그 길로 오 씨 위로 올라타서는 사정없는 발재간을 앞세워 그를 단숨에 제압해 버렸습니다. 이윽고 호된 메타작을 견디다 못해 축 늘어져 버린 오 씨를 내려다보며 여 씨가 말했습니다. 보시오, 강씨 괜찮은 거요? 어디 다친 곳은 없소이까? 까딱했다간 아주 큰일 치울 뻔했소. 강 씨는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고는 여 씨에게 다가가 감사를 표했지요. 고맙게도 제때에 와주어 큰 화를 면하게 되었소. 내 정말로 큰 빚을 졌구먼요. 그런데 여씨야말로 어쩐 일로 이 시각에 얘까지 온 거요? 그러자 여 씨는 좀 전에 황소 같은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얼굴을 붉게 물들이고는 강 씨에게 가락지 하나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저기, 어흠, 이거 쑥스럽구만. 내 강씨가 무엇에 흥미가 있는지를 모르기에 모피를 판 값으로 장터에서 하나 골라보았소. 내 여인에게 건네는 보답이 처음인지라 이것을 고르는데 시간을 허비하여 이런 시간이 되었지 뭐요. 그저 빨리 전해주고 싶은 마음에 들러본 것인데 그 덕에 옷이 저 망난 이놈의 만행을 막을 수가 있었으니 천만다행이었네 그려. 신령님께서 강씨를 도우신 게지. 수줍어하는 여 씨의 얼굴을 쳐다보며 그가 내민 가락지를 받아든 강 씨가 요염히 웃는 낯으로 말했지요. 어머? 신령님이 나를 도우신 것이 아니라 바로 여씨가 나를 도우신 거요. 내 그간 여씨가 나를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지요. 참으로 답답한 사내요. 어쩜 이리도 오래 걸리셨소. 다 늙은 할망구가 되거든 그때나 찾으려나 했지 뭡니까? 사내답게 용기를 내주기를 기다렸건만 어디 그 습기 없음이 쇠뿔을 빼는 법이 있었어야지 말이오. 오늘 일이 내게 마음을 보여주셨으니 나 또한 그에 응해드려야겠지요. 여기서 이럴 것이 아니라 밤도 늦었으니 일단 저자를 관하에 넘기고 차차 이야기해 보도록 합시다. 그리하여 오 씨를 관하로 넘겨 하옥시킨 후 다시 집으로 돌아온 두 사람은 밤이 새는 줄도 모른 채로 밀려둔 이야기꽃을 활짝 피우며 정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신령님의 보살핌을 받는 여인을 늘 가슴으로만 품고 지내던 세월이 꿈 같구려. 참말로 영광이오. 어디 그 솜씨나 한번 봐봅시다. 대신 만족시켜주지 않는다면 신령님의 노여움을 받아 큰 화를 초래할 터이니 어디 성심성의껏 재주를 발휘해 보시구랴. 이후로 펼쳐진 한밤중에 무르익은 가락은 강 씨의 기나긴 독수공방의 외로움을 달래주는 결실의 순간 그 자체였지요.
생전 술독에만 빠져 가정을 등한시하고 자신을 돌보지 않았던 남편에 대한 그리움을 드디어 묻어둘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씨가 고른 가락지에 강 씨의 손가락이 딱 맞아 들어가듯 두 사람은 절묘한 궁합을 맞춘 채 깊어가는 상경을 적시게 되었고, 이후로 두 사람은 합가하여 살림을 합쳐 수동골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금슬을 뽐내게 되었으니, 사냥만 일삼으며 노총각으로 늙어가던 제 아들이 드디어 반려를, 그것도 며느리감이라며 어여삐 여기던 강 씨와 만나 가정을 꾸리게 되어 약재상 홍마는 절로 춤을 추었다는 후문과 함께 난향야화의 12번째 이야기 보따리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사옵니다. 난향야화에 방문해주신 여러분, 어떠셨는지요? 이야기의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부디 다음 이야기로 찾아뵐 때까지 간에 두루 평안하시길 바라겠사옵니다.